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만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려웠던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건강검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30년 이상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현대 의료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강검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40살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2달 전부터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을 먹어도 듣지 않았죠. 동네 병원에서는 잠을 많이 자고 일을 줄이라는 조언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줄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찾았고 머리 MRI 촬영과 여러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뇌종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항액항체라는 자가면역 질환 표지자가 양성으로 나왔죠. 신경과에서는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권했고 환자분은 불안한 마음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분을 진찰하고 병력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검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처방도 동네 선생님과 똑같습니다. 일을 줄이시고 숙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환자분은 당황하셨습니다. 검사가 이상이 나왔는데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항액항체 검사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서도 양성이 나오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검사입니다. 이를 위양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분은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검사는 정말 필요할 때, 즉 특정 질환이 의심될 때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무작위로 검사를 하면 알 필요도 없는 이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때문에 또 다른 검사를 하게 되고 걱정은 늘어나고 비용은 증가하게 되죠. 우리 몸은 자연의 가장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약간의 이상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상이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두어도 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저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목에 가로로 칼자국이 있는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흔적이었죠.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자 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고 방사선 누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갑상선암 환자가 급증했을까요? 원인은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의대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랬습니다. 서구에서 부검을 하면 노인들의 갑상선에서 절반 정도 암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암은 환자가 살아있을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함께 생을 마감하는 암이었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은 4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지만 사망률과 전이 발견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 2%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죠. 만약 정말 갑상선암이 급증했다면 사망률도 조금은 올라가야 자연스럽습니다. 치료 기술이 발전했다 해도 발병이 이렇게 급증하면 사망률이 완전히 평평할 수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발견된 많은 암들이 어쩌면 발견할 필요가 없었던 조용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조기 진단과 과잉 진단은 같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과잉 진단과 조기 진단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과잉 치료와 조기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병을 빨리 발견하고 싶어서 검사를 많이 하면 정말 치료가 필요한 병뿐만 아니라
조용히 있을 병까지 모두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다면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검진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너무 많고 그 검사들을 다 받으면 알고 싶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화가 안 되면 내시경 정도만 하고 직장 검진은 과태료 때문에 최소한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다른 분들에게까지 건강검진을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률에 대한 이해입니다. 의료는 확률 위에서 움직입니다. 의사들이 100% 확실하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가능성이 높다, 낮다는 표현을 쓰죠. 예를 들어 갑상선암 발견 당시 전이가 있을 확률이 2%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2%면 낮은 확률이니 그냥 두겠다고 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2%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모든 검사를 해서 완전히 없애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 그리고 확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암들도 비슷합니다.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유방암, 신장암도 건강검진을 통해 과잉 진단이 되고 있다고 의심받는 암들입니다. 전립선암도 PSA 혈액 검사를 하면서 발생률은 증가했지만 전이율과 사망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의 이점은 전혀 없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한 분이 암을 조기 발견해서 나쁜 결과를 예방했다면 그것은 분명 건강검진의 혜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나온 애매한 소견 때문에 추가 검사를 받고 걱정하고 어쩌면 조용히 있었을 암을 수술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스위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의료진의 치료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도 OECD 평균보다 깁니다. 객관적 지표로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30몇 %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답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1인당 의사를 가장 많이 만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객관적으로는 건강한데 주관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낄까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병원을 많이 갈수록 의사를 많이 만날수록 병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병이건 중요하지 않은 이상이건 말이죠. 의사들은 찾아온 환자의 문제를 찾고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 최선을 다해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병원을 자주 가면 그만큼 자잘한 문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가족까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불안한 사회죠. 그러니 건강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내 몸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딘가 조금씩 고장났다가 자체적으로 고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암도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죠. 미국에서 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복부 CT를 찍었더니
완전 정상으로 나온 사람은 17% 뿐이었습니다. 83%는 아무 병이 없는데도 뭔가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몸은 항상 어딘가에 이상을 품고 있지만 그것이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수많은 이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발견일까요? 20대 후반 남성이 발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날 저녁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발이 퉁퉁 부어 걷지 못할 정도였죠. 진단은 통풍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키 170cm에 몸무게 110kg, 공복혈당 200 이상, 콜레스테롤 높음, 혈압 170에 100. 20대 남성에게서 나타날 이유가 없는 대사증후군이었습니다. 저는 체중 관리와 운동을 권했지만 환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 30대의 비만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장시간 근무와 몸을 관리할 시간이 없는 환경이 만든 결과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20대 후반 남성이 온몸이 아파서 병원을 여러 곳 다녔지만 진단도 나오지 않고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진찰 결과 관절이나 근육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하루 20시간을 누워 계셨습니다. 학창시절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점점 사회와 단절되면서 히키코모리 직전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신체화 장애라고 합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면 실제로 몸이 아픕니다. 하지만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고 약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약 대신 하루 10분이라도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30분씩 밖에 나가 걸으라고 권하였습니다. 한 달 후 환자분은 조금 나아진 모습으로 오셨지만 앞으로의 회복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62살 여성이 손 모양이 변한다며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붉어지고 굵어졌지만 진찰 결과 염증은 없었고 크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손 모양이 예쁜데 자신만 이렇다며 창피하다고 하셨죠. 이것은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이 오랜 세월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노화하는 과정이죠. 약을 써도 손가락 마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끔 아플 때만 소염 진통제를 쓰면 되지 매일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방치하느냐며 항의하셨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방치라는 말은 금기어가 되었지만 나이 들면서 오는 노화 관련 변화는 방치가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석기 시대에 평균 20대까지 살았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40대로 늘어났고 지금은 80대를 넘습니다. 100년 만에 수명이 2배가 된 것이죠. 관절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수명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4발로 걷다가 2발로 일어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무지막지한 하중이 무릎과 허리와 목으로 갑니다. 이렇게 오래 살게 되면 허리와 목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약으로 고치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80대 할아버지가 음식을 통 못 드신다며 가족이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은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가족이 불안해했습니다. 검사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이 변하고 씹고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며 전체적인 에너지 요구량도 줄어듭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는 병명을 붙여야 할지는 애매합니다. 더 문제는 가족들이 불안해서 강제로 급식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면 정상인은 기침으로 빼내지만 노인은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도 모릅니다. 특히 누워 계시는 분들은 수시로 이런 일이 생기고 여기에 과도한 급식이 더해지면 폐렴으로 이어집니다.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인과관계가 거꾸로입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폐렴이 온 것입니다.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어할 능력이 더 이상 없어진 거죠. 낙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잘 넘어지십니다. 심지어 집안 이불에 걸려서도 넘어지십니다. 이것은 특정 질병이 아니라 내 몸을 지탱할 기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낙상이 무서워서 외출을 아예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빙판길이나 계단 같은 특별히 위험한 구역을 피한다면 살살 생활 기능 정도의 외출은 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넘어질 위험이 조금 더 있지만 삶의 질을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약이 많을까요? 혈압약을 먹으니 다리가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추가했습니다. 이뇨제 때문에 칼륨이 떨어졌습니다. 칼륨 보충제를 추가했습니다. 속이 쓰려서 위장약을 추가했습니다. 혈압약 하나로 시작했는데 약이 5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처방의 폭포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돌아가시기 1년 전 10가지 이상 약을 드시는 어르신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을 줄이고 싶으면 대학병원 여러 과를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많은 의사를 만나면 약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를 전인적으로 보지 않고 심장, 간, 콩팥 따로따로 보면 약은 계속 늘어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가까이 있는 선생님 한 분을 찾아서 오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약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끊었는데 한 달 후 뇌졸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인과관계는 극히 낮지만 이것을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소송 건수가 미국보다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의료는 교육과 함께 나라의 공공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비자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고객이라고 부르죠. 소비자 입장을 취하면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의료는 정해진 확률로 나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결과에 책임을 물으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의료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지켜내야 하는 공공자원이라는 생각을 다시 할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진료 시간이 긴 분을 찾으세요. 내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주는 분을 찾으세요. 둘째,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지켜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의사를 믿으세요. 모른다는 말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은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진단하고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하죠. 하지만 복잡한 상황에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례지도사로 일하는 젊은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죽읍시다. 이분은 시신을 보면서 제대로 돌아가시지 못한 분들을 봤다고 합니다. 온몸이 욕창으로 뒤덮이고 목에는 기도삭관 구멍이 뚫리고 가슴 갈비뼈는 심폐소생술로 푹 꺼진 채 오신 분들을요. 웰다잉이란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선택일 뿐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연명치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참조하시고 자신의 삶과 죽음의 철학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검사는 필요할 때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증상 없이 무작위로 검사하면 알 필요 없는 이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건강검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분은 조기 발견의 혜택을 받지만 더 많은 분들이 과잉 진단으로 불필요한 걱정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는 확률 위에서 움직입니다. 100% 확실한 것은 없으며 확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개인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넷째, 젊은 세대의 많은 건강 문제는 병원이 아닌 사회 환경 개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섯째, 노화와 질병의 경계는 애매합니다. 나이 들면서 오는 변화를 모두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째, 좋은 의사는 시간을 들여 환자 말을 듣고 필요하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일곱째, 의료는 공공재입니다. 소비자주의가 아닌 함께 지켜야 할 자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제 환자분께 이런 당부를 합니다. TV 방송을 보고 멀리서 찾아오지 마세요. 가까이 계신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보십시오. 아직 우리나라에는 믿을 만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료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심 갖기 싫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